지옥같이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일어나지 못했다. 날 안쓰럽게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고 싶었지만 속마음과는 다르게 오늘도 짜증으로 그녀를 대했다. 나 오늘도 야근이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그리고 피곤하니까 업무 중에 전화 좀 하지 말고. 출근하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놈의 회사, 결혼만 안 했으면 진짜 그만뒀을 텐데. 육아와 함께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힘들 테지만 힘든 내색하지 않는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 걱정 없던 총각대가 그리웠다. 밀린 업무를 마치고 새벽 2시나 되어서야 내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돌릴 수 있었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와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반복되는 야근으로 자고 있는 아내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갈 힘조차 없었다.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그저 조용히 옆에 몸을 내일 뿐. 오늘도 아침 6시 반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남들은 다 쉬는 토요일도 나에게는 그저 금요일 다음날, 일요일 전날일 뿐. 이제 주말 근무는 어떠한 감흥도 없었다. 출근을 위해 현관을 나서는데 아내가 직접 단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마워. 따뜻한 단어를 차갑게 말하고 문 밖을 나섰다. 깜빡했다. 주간 업무 보고서. 힘들게 작성한 보고서를 담은 USB를 서재 책상 위에 두고 나왔다. 과도한 업무로 건망증도 심해진 것 같았다. 커피는 자동차 앞차석 컵홀더에 끼워놓고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체내에 남지 않는 거 맞지? 혹시 사체에서 증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현관 밖에서 아내의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나는 태어난 듯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내 정신 좀 봐. 어제 힘들게 작성해놓고 주간 보고서를 깜빡했네. 아내는 노트북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노트북을 급하게 닫으며 어색한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잘 챙겨가야죠, 여보. 늦지 않게 어서 출발해요. 난 얼른 USB만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면서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만 메아리칠 뿐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체내에 남지 않는 거 맞지? 혹시 사체에서 증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난 얼른 차에 탔지만 커피엔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커피를 건넸다. 나는 항상 고맙다며 커피를 건네받았지만 한 달 동안 커피를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어제는
내 이름 앞으로 날라온 보험회사의 편지 봉투를 아내의 화장대 서랍 안에서 발견했다. 힘들게 일하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내가 미웠다. 오늘은 모처럼 저녁 7시에 회사를 나섰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난 아내를 저주하며 혼자 술을 마셨다.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뒷날 아침이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난 안방 침대 위에 있었고 딸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채연아, 왜 그래? 거실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의 복부에는 수십 차례 무언가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이미 숨은 멎은 후였다. 거실 바닥의 3분의 1은 피로 덮여 있었다.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 긴급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어제 술에 취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기억 속엔 나와 아내가 있었고 흉기를 들고 있던 내가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했다. 채연아,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거긴 여기보다 훨씬 좋고 행복한 곳이야. 우리 채연이 엄마 없어도 아빠랑 잘 지낼 수 있지? 6살 된 딸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없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가출한 것 같다며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경찰은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딸아이도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회사는 그 일이 있은 후 바로 그만뒀고 퇴직금으로 1년을 버텼지만 앞으로 딸아이와의 생활이 막막했다. 혹시 아내가 집에 숨겨놨을지 모르는 비상금이 있을까 하는 간사한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아내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로그인하는 것은 간단했다. 아내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내 생일 날짜였기 때문이다. 깔끔한 성격이었던 아내의 노트북 바탕화면엔 드라마 폴더와 서류 폴더밖에 없었다. 드라마 폴더의 드라마 한 편을 아무 생각 없이 재생시켰다. 그리고 여배우의 대사가 매우 낯익게 들려왔다. 쟤네 남지 않는 거 맞지? 혹시 사체에서 증거 나오는 거 아니야? 여배우의 목소리는 내 아내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 똑같았다. 그리고 서류 폴더에는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 섭취 방법과 구입 영수증이 있었고 섭취 방법에는 음료나 물 혹은 커피에 타서 먹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다음은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다. 내 이름이 적혀있던 보험회사 봉투를 열어봤다. 보험은 내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인 칸엔 내 이름 삭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베란다로 향했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와이프 만나러 가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딸아이가 보였다. 딸아이는 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내 눈에는
타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딸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저 앞쪽에 피투성으로 널브러져 있는 여자. 역시 택시를 탔어야 했다. 돈을 아끼겠다며 거하게 한잔한 상태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도조차 없는 산길 도로를 왜 여자 혼자 걷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음주에 사람까지 죽였으니 들키기라도 한다면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를 떠서 이 상황을 잘 처리해야 한다. 서둘러 쓰러진 여자를 트렁크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출발은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했다. 강에다 버리자니 강은 너무 멀었고 산에다 묻어버리자니 한가하게 땅이나 파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버린다던가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여러 가지를 떠올렸지만 특별히 이거다 싶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고심하며 운전하고 있을 때 트렁크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작은 소리. 그 소리에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 안 죽었구나.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버렸다.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어주는 것이 편하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정신을 다잡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 뒤쪽으로 돌아가니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여자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 머리를 흔들어 집중을 한 뒤 제법 묵직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심호흡을 한 뒤 오른손에 돌을 들고 빠르게 트렁크를 열었다. 하지만 피투성이의 여자가 두려운 듯 나를 올려다보고 있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트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간에 빠져나간 것은 분명 아니었다. 트렁크 안은 빗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허탈함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렸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이 취해 있었던 모양이다. 차에 치인 여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에 불과했다. 난 쓴웃음을 치으며
다시 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어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던 순간 다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소리. 난 조심스레 백미러로 뒤쪽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헛것이 아니라면 저 여자는 뭘까? 확실히 봐야 할 것 같았다. 난 그대로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거울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자. 오싹한 그 모습에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 그 순간 쿵 하고 큰 충격이 느껴졌다. 급히 앞을 보며 핸들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망연한 표정으로 애꿎은 브레이크만 밟아대던 그때 그 여자의 흐느낌이 웃음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귀신 같은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점이나 운세 같은 건 재미로 몇 번 본 게 전부일 뿐이었다. 오컬트니 미스테리니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요즘 꿈자리가 너무나 사납다. 평소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는 절대로 깨지 않을 정도로 잠이 많은 내가 하룻밤에도 몇 번씩 딴번복이 된 채 깨어나는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귀신이라도 씌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지긋지긋한 악몽과 가위를 해결해야 했다. 수면 부족은 둘째치고 이제는 자는 것이 무서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다. 마음을 정하고 집 한 구석에 던져놨던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퇴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서 광고로 나눠주는 생수와 함께 받은 명함이었다. 심령 치료병원? 무당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상한 부적이나 국 같은 게 아닌 좀 더 현대적인 심령 치료를 한다고 한다. 종이 쪼가리에 글 몇 자 휘갈기던가 방울 몇 번 흔들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 무당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신뢰가 간다. 상담료는 무료이니 우선은 전화를 한번 해보기로 한다. 거기 심령치료병원 맞나요? 예약을 하고 찾아간 그곳. 무당집이나 점집보다는 병원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화려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은 채 진한 눈화장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을 상상했던 나에게 말쑥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심령 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의 친절한 반응에 의심의 마음이 거의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다. 의자에 앉아 그가 직접 내준 차를 마시며 요즘 계속 눌리는 가위와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자기가 장난을 치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치료 방법은 간단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 수면 치료실에서 며칠만 푹 자면 작기 따위는 간단히 떨어질 거라는 것. 방을 잠깐 둘러보니 향이 피어져 있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치료 부위가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수면 치료를 하기로 한다. 그 남자 말처럼 그날은 꿈조차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치료실로 가서 아침까지 자고 오길 반복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자 귀신 같은 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치료사라는 그 남자는 최소 일주일은 채워야 한다고 했다. 나 역시 그간 너무 편안하게 잘 잤기 때문에 일주일은 채울까 했지만 생각보다 싼 가격이라 해도 연속으로 나가려다 보니 약간 부담되어 이제 그만 나가기로 했다. 확실히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안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이런 악몽을 꾸는 일은 없었다. 사기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 심령치료병원은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처음엔 속는셈 치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타고난 선택이었던 듯하다. 또한 귀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인터넷 뉴스를 뒤적거리다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수면치료라고 속이고 성매매에 이용? 심령치료가 아닌 수면치료지만 혹시나 싶어 한번 들어가 봤다. 다행히 내가 갔던 곳은 아니었고 지역도 달랐다.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방에서 재운 뒤 성매매로 이용. 그 기사를 보자 상당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닐 것이다. 수면치료와 달리 심령치료 같은 건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 애초에 젊은 여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특정인을 골라서 오게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젊은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 책상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심령치료병원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 명함과 함께 나누어준 생수. 만약 그 생수 안에 잠자리가 사나워지는 약 같은 게 있었다면 그 생수를 나누어 줄 때 사람을 골라서 나누어 준 것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억측에 가깝고 특별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망상일 테지만 명함과 생수를 받은 날과 악몽을 꾸기 시작한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건 확실하다.
난 화장실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였다. 기분 나쁘게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화장실에 외풍이 들어오는지 볼일을 볼 때마다 날파리가 달라붙은 것처럼 뒷목에 소름이 돋는다. 혹시나 싶어 창문에 방부제를 붙이고 모기향도 피워봤지만 이 이상한 서늘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엔 괜시리 무서운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 가급적 안 가려고 했지만 화장실이란 게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도 느껴지는 이 감각 때문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내 집 놔두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수맥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나 싶어 그쪽 지식이 많은 후배 녀석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수맥에 흐르면 기운이 빠지고 오싹해진다고는 하죠. 집에서 쉬고 있다는 그 후배를 카페로 불러내어 내 상황을 이야기하자 후배 녀석은 학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수맥이라면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처방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후배의 말에 난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나 후배를 집으로 안내했다. 집 괜찮네요. 아늑하고. 여긴 월세 얼마나요? 후배는 집들이라도 온 듯 거실과 부엌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딴짓하지 말고 화장실이나 봐줘. 내 말에 후배는 슬쩍 웃으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조심스레 화장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후배 녀석은 잠시간 얼어붙은 듯 있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왜 그래? 뭐 나쁜 수맥 같은 거 흐르고 있는 거야? 후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난 급하게 물었다. 후배는 굳은 얼굴로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집 밖으로 나갔다. 왜 뭔데 그래? 안 좋은 거야? 나쁜 수맥 흘러? 내 질문에 조용히 걸어가던 후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 화장실 천장에 버리긴 어떤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말에 난 입을 다물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항상 느끼던 섬뜩한 느낌은 긴 머리칼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었던 것 같다. 오늘은 2019년 9월 15일. 영상을 찍는 현재 시간은 11시 13분. 누군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걸 경찰서로 보내주시거나 시무사에 제보해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빌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무턱대고 싼 집을 찾아 다니다 보니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긴 해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이 안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곳의 주소는 말이죠. 한심하게도 이곳의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누군가에게 이곳에 대해 할 일을 할 때마다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주소도 빌라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 이 빌어먹을 집의 무서운 점 중 하나일 게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정신나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제 옆집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살이죠. 전 매일 아침 복도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미친 새끼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자란 인간이 그 시체를 치우고 나면 오후쯤 멀쩡히 살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관리자가 뒷뜰에 묻어버리는 것까지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 매일 아침마다 목을 맨 시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죠.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인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건 이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 거주자들 중 제대로 대먹은 인간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층 사는 여자는 분명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자가 버리는 쓰레기에는 사람 뼈가 섞여 있어요. 동물의 뼈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뼈들에는 아직 살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빨 자국이 선명한 살점들이 말이죠. 아마도 어린애들을 잡아먹다 생으로 살점을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라는 그 사람. 이 건물 관리인은 꼭 시체처럼 생기가 없는 모습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거주민들 중 누구라도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맨손으로 으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벌써 2명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려는 것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24시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시체를 치우거나 아니면 직접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일 이상한 건 이 건물 자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 방만 말씀드리면 매일 밤 벽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꺼내달라고, 배고프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어린아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제 방 침대 밑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꼭 사람과 두꺼비를 섞어놓은 것 같이 생긴 끔찍한 그것이 침대 아래 구석에 자리 잡고서 절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그게 기어나와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낯선 여자가 우리 집 창문 앞으로 떨어집니다. 쿵 소리가 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 웬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지 조금씩 꿈틀대는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관리인이 나타나 여자를 질질 끌고 갑니다.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떨어지는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끌고 간 여자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끔찍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곳을 나가기 위해 관리자의 눈을 피해 도망쳐 보기도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언가 작은 생물들이 달라붙어 제 피부를 파먹으려 듭니다. 꼭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미같이 생긴 녀석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곳을 찾아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경찰이건 군인이건 함께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 8년 전 일어났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있다는 걸 경찰에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와주십시오. 차라리 감옥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아니,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끔찍하게 죽기는 싫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잡으러 와주십시오. 제발요. 방에서 홀로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나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정이 막 넘어가는 시간, 어느새 담배가 다 떨어져 있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추위와 귀찮음을 무릅쓰고 담배를 사오는 것과 그냥 흡연 욕구를 참고 내일 가는 것.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만 사실상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난 이어폰을 기어서 뽑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편의점 봉지를 손목에 걸고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서 들어가서
꽁꽁 얼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발을 녹일 생각을 하던 그때 내가 사는 집 골목 어두운 곳에서 옅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을 때 골목 구석에서 쓰러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시간이다 보니 취객이 골목에 널브러져 있는 듯했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하면 큰일 날 텐데.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는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괜히 좋은 일 한답시고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설마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막 들어가려던 찰나에 희미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다시 그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기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그 남자를 비추었다. 그러자 바닥에 흥건하게 피가 고여있다.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용기로 살려주세요.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 도망치듯 내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적막, 오로지 쿵쾅대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무서웠다. 내가 뭘 본 거지? 시비가 붙어 흉계에 찔린 건가? 내가 도와주면 살 수도 있는데. 아냐. 하지만 도와줬다가 괜히 나도 휘말릴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도와주려는 사람을 납치하려고 연기하는 걸지도 몰라. 불과 2, 3분이 지났을 뿐이지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나가 확인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힘겹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람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다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드는 의문감이 나를 머뭇거리게 했다. 그 짧은 시간에 흉기에 찔린 몸으로 여기까지 기어왔다고? 그 순간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네? 너무나 덜실한 목소리. 연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가 천천히 우유 토익구를 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남자의 뒤로는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바닥을 짚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든 그 남자의 얼굴. 너무나 덜실한 표정으로 우유 토익구 넘어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외면하지 못했다.
급히 몸을 일으켜 잠금 장치를 모두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남자의 안도한 표정이 눈에 들어온 그 순간 뱃속이 뜨거워지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 옆으로 다른 남자가 숨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남자는 내 뱃속에 쑤셔넣었던 흉기를 뽑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죽기 전에 널 도와줄 사람을 찾아. 누군가 널 도우려고 하면 넌 살아. 하지만 아무도 널 돕지 않으면 넌 끝이야.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며 앞서 흉기에 찔렸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남자의 표정은 살았다는 환희와 안도의 미소. 내겐 살인자의 얼굴보다 더 무섭게 보였다. 만약 당신이라면 저는 매춘부예요. 어릴 적부터 불행하게 살아온 저로서 마땅한 지식도 기술도 없어 하는 일이라곤 고작 이따위 매출부 일이 전부죠. 찾아오는 손님마다 돈 벌겠다는 기쁨은 조금도 있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내 몸이 더럽혀지구나 하고 한숨만 나올 뿐이죠. 찾아오는 손님은 가끔 저희 같은 매춘부를 구타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이따위 일을 간두고 싶어요. 하지만 전 여기 아니면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저도 어릴 적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만큼은 아니라도 꽤나 파란만장한 생활을 꿈꿔왔지만 이제 그 어릴 적 바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로 빠져버렸죠. 저에겐 이제 꿈도 희망도 삶의 목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내 몸이 더럽혀지구나 하고 제가 그 남자의 하룻밤 파트너가 됐죠. 그런데 이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이 보통 여길 찾아오는 손님과 많이 달랐어요. 그저 제가 봐온 남자들은 성욕을 못 이기는 발정난 개 같은 인간들 뿐이었는데 이 남자는 성욕보다 뭔가 다른 뜻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빛은 매우 불행해 보였어요. 제가 불행해 봐서 알아요. 이 남자가 얼마나 불행한지. 마치 저만큼 아니 그 이상의 불행을 안고 있는 것 같았죠. 괜히 제 마음도 씁쓸해졌어요. 이 남자 왠지 모르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 같은 불행한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등 나쁜 감정과 달리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죠. 남자는 벗었던 옷을 다시 챙겨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제 입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당신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제 입은 말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절 한번 보고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죠. 너무 냉정하게 나가자 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진심은 조금도 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 남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저 이 가게 단골 손님 만들려는 매춘부의 작전으로 생각했을지, 아니면 팁을 얻으려고 하는 짓으로 생각했는지 제가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매춘부 따위의 말은 다 거짓으로 들렸겠죠.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마음은 죽을 만큼 쓸쓸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전 아직도 그때 그 남자를 생각하고 이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재수없는 문소리가 끼익하며 들리고 전 고개를 돌려 들어온 손님을 봤죠. 아직도 있었네요. 다행이다. 그 남자예요. 저만큼 불행한 그 남자. 이곳을 뛰어왔나 봐요. 얼굴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남자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반지예요. 그것도 18K 싸구려 반지. 절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도 당신이 좋아요.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절대 값진 반지가 아닌데 그게 왜 다이아몬드보다 더욱더 가치 있어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전 그때 하염없이 울어버렸죠. 평생 흘릴 눈물 다 쏟아내릴 때까지 울고 또 울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남자와 함께 잘 생활하고 있어요. 결혼식은 올리진 않았지만 법적으론 우린 부부랍니다. 부유하진 않고 입에 풀칠만 하고 살고 있지만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제가 오늘 어딜 좀 다녀왔었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휴대폰을 꺼내고 남편에게 문자를 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보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감정도 다 물질 앞에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제 어릴 적부터의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돈, 집, 그리고 차. 제 모든 재산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버렸죠. 이제 저는 가진 것도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나가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돈은 쌓여가는데 생각해보니 돈이 있어도 제가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갈 곳이 없던 제 발길은 유흥업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매춘부와 하룻밤을 보냈더니 그 매춘부가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이 좋아요. 정말 나쁜 놈한테 뒤통수를 맞아서인지 전 그날부터 거짓말은 절대 속질 않아요. 그 매춘부의 말에서는 거짓말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절 속인 대단한 연기력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매춘부가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가진 게 없었네요. 그래서 무작정 그곳을 나와 미친 듯이 돈을 벌기로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돈은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매춘부가 저를 잊을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노점상에 팔고 있던 18K 반지를 2개를 사들고는 그 유흥업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매춘부는 있었어요. 절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전 주머니에 그 반지를 꺼내 꽤나 멋있는 척 말 한마디를 하고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안겨서 우네요. 다행이에요. 늦질 않아서.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지만 전 대박 하나를 노리고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문자가 한 통 와있네요.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말이죠. 진짜? 정말이지? 라고 그녀에게 답장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꿈꾸며 매일 밤 기도하다시피 빌었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거짓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둘이니까 보험금도 2배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